안녕하세요. 신희경 가정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효율적인 주거공간 구성 내용 정리를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 모두 내용 정리 빈칸 채우기 학습지 준비됐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과제를 총 3개 제출하라고 미리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지난 대면 시간에 나눠줬던 활동지 첫 번째 장, 두 번째는 두 번째 쪽, 세 번째는 오늘 하는 빈칸 채우기 학습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빈칸 채우기 학습지는 이 강의를 끝내고 빈칸을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들으면서 빈칸을 채우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동안 선생님이랑 함께 했던 학습 활동지를 모두 다 잘 챙겨서 시험 보기 전날 쭉 한번 훑어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또 특히 이번 단원은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다루었던 내용이고 내용 정리도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정말 간단히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빈칸을 채우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용으로 영상을 시청하세요. 자, 보면은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에서는 크게 구역화와 동선 계획 생각나죠? 두 번째, 주거 공간의 활용, 그 중에서 다목적 활용, 입체적 활용 기억날 거야. 자, 세 번째, 가구의 활용과 수납 정리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이었는데, 자, 첫 번째 활동으로는 5Y의 기법으로 너희들이 그 개별 보고서를 제출했었어. 그 중에서 정환이의 답을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그 질문에 또 질문에 질문을 물어서 끝까지 그 질문을 대답해내면은 결론이 나오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정환이가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가구들이 튀어나와서 집이 좁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가구를 들이기 전에 집을 먼저 살펴보고 동선까지 짜놓는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일 수 있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덜해져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정원이가 잘 얘기를 해주었죠. 소연이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공간 차지를 줄여서 오히려 공간이 더 생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수납 정리, 이렇게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잘 얘기를 해주었죠. 자,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주거 공간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개미방을 선생님이 저번에 비유를 해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주거 공간을 따로 구성하는 이유는 생활하기에 훨씬 편리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구역과 구역화의 뜻을 설명해 주었고, 구역화를 하게 됐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3가지: 독립성이 유지된다, 동선이 절약된다,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얘들아, 구역화는 뭐에 따라서 묶어서 배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용도 혹은 사용 내용, 사용 시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묶어서 배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구역화는 어떻게 묶는지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더라도 다르게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활 내용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개인 공간, 저번에 다 했던 거죠. 개인 공간에는 학습이나 취침, 휴식 같은 개인적인 독립 생활을 위한 공간이고, 부부 침실이라든지 자녀실, 노인실, 혹은 서재라든지 공부방,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생리활동 공간입니다. 생리활동 공간은 욕실이나 화장실이 될 거고, 자, 매우 사적인 공간이라서 침실과 같은 개인 공간과 가깝게 배치하고, 또 서로 왕래가 잦은 동선이기 때문에 가깝게 배치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가사작업 공간은 얘들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다용도실과 부엌이죠. 조리나 세탁 등 가사작업을 위한 공간을 말을 하고, 최근에는 온 가족이 참여 가능하도록 이 배치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공동공간인데요. 공동공간에는 식사실이 포함되죠. 자, 부엌은 아까 봤듯이 가사작업 공간이라면 식사실은 공동공간이 되겠죠.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거실, 식사실, 현관 같은 공간을 얘기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대면 때 중요하게 여겼던 거, 각실과의 연결성, 특히 거실은 보통 주택의 중심에 배치하죠. 그래서 각실과의 연결성이 좋도록 배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역화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아주었는데, 자, 독립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효율적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잘 적어주었고, 봐봐, 교과서에서는 자, 개인 공간인 방들이 붙어 있어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구역화가 아니라 생활 내용에 따라서 구역화했을 때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활 공간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인 공간들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가족들끼리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사 작업을 하는 공간인 다용도실이랑 부엌이 붙어 있으니까 가사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생활 내용 말고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자, 보면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부부 공간, 자녀 공간, 또 같이 쓰는 공동 공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봐봐 얘들아, 아까 부엌은 가사작업 공간이었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 공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은 둘 다 공동 공간으로 분류되는 걸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이때 친구들한테 처음에 질문했을 때, 자 봐봐 얘들아, 생활 내용에 따라서 구역화하면 그 전과 무엇이 다르니?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민이가 얘기해줬어. 자, 개인 공간이었던 안방이 사용자에 따라서 구역화했을 때 그냥 부부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래 맞아, 수민이처럼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해주었지. 보면은 부부 공간과 자녀 공간이 떨어져 있고 각각의 공간에 화장실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을 보장해준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생활 공간과 근무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활 내용에 따른 구역화와 비교했을 때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구역화가 이렇게 다른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얘들아, 구역화를 할 때 나만의 기준을 잡고 구역화를 해서 그 공간을 구성하면 훨씬 좋겠죠. 각각의 가족의 특성에 맞게. 자, 그 다음은 동선 계획이었습니다. 동선의 뜻을 잘 알아두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동선을 계획해야 능률적인지 얘기를 해주었지. 그 중에서 얘들아 제일 중요했던 거, 동선의 길이가 길수록 좋니 짧을수록 좋니? 그래, 짧을수록 훨씬 이동이 쉽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법칙은 다 자세하게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자, 보면 이것도 다 대면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얘들아 보면은 부엌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랑 식사실, 세탁실, 다용도실을 가깝게 배치하면은 훨씬 그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침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과 욕실과 침실 이렇게 같이 두면은 훨씬 동선을 절약할 수 있고, 침실은 선생님이 현관이 딱 들어섰을 때 마주보지 않도록 계획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독립성과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 배치해야 된다고 했었죠. 거실은 각 실과의 연결성이 좋아야 되고 중심에 배치돼야 되고 남쪽이 적당하다고 했었죠. 자, 그럼 반대로 북향이 좋은 거는 부엌이 됐었죠. 얘들아, 이거 다 선생님이 냉부해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거고,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해 줄 건 바로 뭐였지? 작업 삼각형이었죠. 작업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였습니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부엌 작업대는 어떻게 배치 유형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유형이 각각 4개씩 나오는데, 어떤 공간에 배치하면 효율적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작업 삼각형을 예시로 들어주면서 그 삼각형이 정삼각형일수록 또 그 삼각형의 크기가 적당할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그런 법칙은 아니야. 보면은 얘들아,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그 삼각형이 나오지가 아예 않죠. 보면은 일자형, 자, 작업대가 한쪽 벽면에만 이렇게 있으므로 좁고 긴 부엌에 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작업 삼각형이 나오면은 훨씬 좋겠지만, 집이 좁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으로 놨다가는 공간이 정말 부족해지겠지. 그래서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길거나 좁거나 좀 공간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엌에는 일자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역자형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보다는 이렇게 작업 삼각형이 조금 구성되었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작업하는데 효율적인데, 특히 작업대가 두 쪽 벽면에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 배치하면은 이것 또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자형과 기역자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좁은 공간에
배치하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부엌이 넓다면 주로 디귿자형 또는 섬형을 구성해서 이렇게 작업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구성을 하는데요. 자, 디귿자형 같은 경우에는 작업대가 두 쪽 이렇게 벽면 그리고 방 일부에 놓여져 있는데요. 넓은 부엌에 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섬형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이렇게 디귿자형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섬형은 기역자형에다가 이렇게 다른 것만 따로 외딴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넓은 부엌에 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간의 다목적 활용과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얘들아, 한 공간을 여러 가지 목적을 으로 사용하면은 다목적 활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원룸형 공간 같은 거, 또는 거실이랑 식당을 함께 쓰는 거,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부엌이랑 식당을 같이 쓰는 경우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부엌이랑 식당을 함께 쓰는 공간, 또는 거실 겸 서재를 함께 쓰기도 하나? 아무튼 이렇게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대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던 거 공간의 입체적 활용인데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에 예시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봐봐. 은우 같은 경우에는 빈 벽에 옷걸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빈 벽을 입체적으로 활용했고, 민재 같은 경우에도 침대 밑에 공간에 박스를 넣어서 옷을 보관했었죠.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쓸 수 없었던 공간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예시들은 설명해 줬었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간이 2층 공간이라든지 창 주변 공간이라든지 모서리 공간,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예시로 나와 있었는데, 얘들아, 특히 모서리 공간, 특히 주방에 이렇게 기역자형의 작업대가 되어 있으면 이 코너에는 주로 물건을 보관할 수가 거의 없게 되는데, 회전형 선반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모서리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나중에 궁금한 친구들은 꼭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회전형 선반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동선, 구역화 이런 거 다 알아봤었는데, 선생님 프레젠테이션에 너희 보고 어떤 공간이 이런 그 배치도를 주고선 너희한테 어떤 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지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건데, 봐봐 얘들아. 부엌과 식사실 간의 동선이 길지, 이걸 보니까. 그리고 서재 가는 길과 서재를 가는 길, 부엌에 서재 가거나 거실에서 서재를 가거나 이런 동선이 부엌과 식사실을 가는 동선과 겹치게 되어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계획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보면은 분주한 가사 작업 공간이 이루어진 부엌이랑 서재랑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재 공간이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전 어떤 친구가 이거 문제점을 찾아줄 때 부엌 소리가 서재까지 들려서 집중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것 같지? 그리고 보면은 이성 자녀, 이거는 선생님 나중에 그냥 패스할게. 자녀 방문, 특히 이거 얘들아, 자녀 방에 방문이 없어서 채광이나 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자녀 방, 얘들아, 선생님이 창문 기호 잘 보라고 했었어. 이런 거 창문 기호인데, 창문 기호, 여기 창문 기호가 하나도 없고 문밖에 없지. 특히 밖에서 안으로 여는 문밖에 없죠. 그래서 채광이나 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그리고 가족 옷방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인데 부부방 바로 옆에만 있으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선이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창고는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크고 할머니의 개인 공간은 또 없고, 그리고 신발장이 현관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동선이 너무 길겠죠. 그리고 특히 이거, 선생님이 그 동선의 중간에 그 방해하는 물건이 위치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욕실 앞에 탁자가 바로 있어서 동선에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방위 표시를 봐야 되는데, 얘들아, 개인 공간이랑 거실은 주로 어느 쪽을 향하는 게 좋다고 했었지?
남향을 향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남향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북향을 향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울 거니까 이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보면은 이렇게 찬현이랑 유나 볼까? 찬현이는 책꽂이 옆에 신발장이 있어서 책을 보러 갈 때 신발장이 나도 싫을 것 같대. 그리고 유나는 서재에서 음식 냄새가 나서 불편할 것 같대. 이런 식으로 그 옆에 바로 있는 그 공간 구성할 때 그 각 실에 인접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둘이 얘기를 해주었지. 시은이 같은 경우에는 가족 옷방이랑 자녀방을 바꾸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올 것 같지. 윤지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를 차라리 가족 옷방으로 걔랑 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서재 자리를 기존에 가족 옷방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했네. 그럼 독립성을 확보한다. 얘들아, 개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을 보장하고 독립성이 약간 유지되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윤지가 그런 점을 잘 짚어줬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들아, 가구의 선택과 배치입니다. 가구 선택시 고려사항 선생님이 꼭 짚어줬었고, 그 지식 톡톡인가? 그 교과서에 보면은 80쪽에 맨 왼쪽에 지식 플러스 그쪽에 있었지. 얘들아, 이런 거 잘 살펴봐야 되고, 가구의 특성상 이동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구의 선택과 배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얘들아,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구에 분류했었어. 이제 너무너무 지겹지. 작업용, 수납용, 휴식용. 작업용 가구의 특징도 선생님이랑 다 했었고, 어떤 걸 예시로 들었으면 좋겠는지 했었죠. 수납용 가구에는 어떤 예시가 있고, 그 특히나 보관하려는 물건의 특성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휴식용 가구에는 예시가 어떤 게 있고, 특히나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어서 피로회복을 돕는 기능을 가진 가구가 좋고, 특히나 선생님이 몸에 닿는 촉감이 가장 많은 가구이기 때문에 몸에 닿는 촉감이 좋고 탄력성이 적당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가구 배치 방법이었죠.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배치도에 나와 있는 기호들을 잘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합리적인 수납 요령입니다. 이것들도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보면은 얘들아, 중간원 정리하기인데 83쪽에 있어. 여기 83쪽에 보면서 정답을 잘 풀어보도록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엄청 빠르게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확인 문제만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얘들아, 이거 어떤 친구가 개인 보고서 작성했던 건데, 봐봐. 어떤 친구가 우리 집의 만족스러운 점, 수납 공간, 침대 밑에 있는 수납 공간에 물건을 넣을 수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라고 했는데, 봐봐, 침대 밑에 수납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나중에 꼭 살펴보자 했는데, 얘들아, 수업을 다 듣고 나니까 이게 뭔지 알겠지? 뭐게? 그래, 그렇죠.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죠. 자, 2번. 주거 내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자취나 방향을 선으로 나타낸 거, 그리고 길이가 길수록 아니고 짧을수록 능률적인 거. 이거 뭐죠? 두 글자? 네, 동선이죠. 자, 세 번째. 얘들아, 배치 순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면 좋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플레이팅 얘기했었지. 음식을 담고 나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그래, 배선대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구와 수납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들아, 1번, 2번, 3번, 4번, 5번 눈으로 잘 읽어보고 정답이 뭘까? 그렇지, 1번이죠. 작업용 가구로 침대, 소파, 책상, 의자를 배치한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침대랑 소파 어떤 거였지? 그치, 휴식용 가구였죠. 책상은 작업용 가구긴 하지만 의자 같은 경우에는 안락의자나 이런 거는 휴식용이겠지만 작업용 의자 또는 사무용 의자 이런 거는 작업용 가구로 분류했었죠. 자, 얘들아, 처음에 학습 목표 뭐였냐면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법을 탐색해서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지? 그리고 내 가족 생활, 그 각각의 가족의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주거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쭉 한번 그 학습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그 패들렛에 오거나 혹은 선생님 메일로 질문해주세요. 자, 오늘 총 제출해야 될 과제의 개수는 총 3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대면 수업 때 첫 번째 페이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번째 쪽. 대면 수업 때 이것도 같이 했지 얘들아. 다 못한 친구들은 끝까지 잘 채워서 해주고, 이거 정말 선생님이 태도에 반영할 거니까 열심히 적어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내용 정리할 때는 빈칸 뚫기 과제 내주죠. 이거 과제 빈칸 뚫기까지 다 채워가지고 총 3가지 제출하게 되면은 오늘 수업 마무리 되겠습니다. 얘들아,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 부분 진짜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지. 성폭력이랑 가정폭력 배우면서 그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위,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성폭력이라고 하는지, 어떤 거를 가정폭력이라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을지, 또 이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